혹은 소총. 계집이 더러워지면 방망이를 풀어 몸소 두들겨 빱니다. 한 제상가에서 사위를 맞이하는 날에 여러 제상들이 와 모였는데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많은 남자들 중 금슬 좋은 사람을 골라 홍촉을 켜도록 하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 사위가 도착할 즈음 장인들 주인이 좌중 가운데 복 많은 제상을 택하여 촛불을 켜게 하려 하니 한 계집종이 황망히 나와 저지하며 말했다. 촛불 켤 사람이 방금 올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는 여름날이었는데 마르고 얼굴빛이 누런한 서생이 머리에는 황구피를 써서 뒤까지 가리고 감색 복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조그만 방망이를 찬 채 안으로부터 절름거리며 나오더니 초를 잡고 불을 켠 뒤 즉시 몸을 돌려 다시 들어갔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상들이 모두 괴이하게 여기고는 주인집 계집종을 불러 물었다. 방금 촛불을 켠 자는 누구인고? 계집종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안더니 대답하였다. 주인집 어르신 내의 큰 사위이옵니다. 서방님께서는 방에서 거처하신 지가 30여 년이 되었는데도 동쪽으로는 흥인문을 나서본 적이 없고 서쪽으로는 모래째를 넘어본 적이 없으시며 남쪽으로는 한강을 건너본 적이 없으시고 북쪽으로는 장애문을 본 적이 없으실 만큼 다락방을 오래도록 지키시며 잠시도 그곳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계짐까지도 손수 메어주니 이보다도 금슬이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아녀자들 생각으로는 모두 이 서방님으로 하여금 촛불을 켜도록 하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혼당이라고도 하는 계짐은 아녀자가 월경이 있을 때 차는 것으로 오늘날 생리대와 같은 것입니다. 제상들이 모두 웃음을 머금은 채 서로 돌아보며 물었다. 그 사위가 허리에 찬 작은 방망이는 무엇이지? 계집종이 대답하였다. 아가씨의 계짐이 심하게 더러워지면 그 방망이를 풀어 몸소 두들겨 빱니다요. 제상들이 모두 포복절도하였다. 야사씨가 말한다. 심하도다. 아녀자들의 자질구레함이여. 복 있는 사람이 촛불을 켜는 것은 비록 예부터 있어온 풍속이지만 만약 서위들 자들이 이 방망이 찬 사위를 본받는다면 다락방에서 늙어 죽을 뿐일 것이여. 천지사방의 큰 뜻을 품은 대장부는 모두 아녀자들에게 버림받아 장가들지 못할 것이다. 이불을 젖히고 뒤를 보고는 새끼는 많이 낳겠군요. 라고 말하였다. 한촌 노인이 딸을 사랑하여 배필을 고르는데 검양온 나무로 함을 만들고 그 속에 쌀 55말을 넣고 사람들을 모으더니 이 함의 재료로 쓰인 나무의 이름과 함 안에 든 쌀의 말수를 말할 수 있으면 당장 딸을 주겠노라 하였다.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물었으나 함을 만든 나무가 무엇이고 함 속에 든 쌀이 몇 말인지 알아맞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서 세월만 보내며 꽃다운 나이를 지나치게 되고 말았다. 딸은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응모하는 자가 없는 것을 고민한 나머지 마침내는 한 어리석은 장사치에게 은밀히 말하였다. 저 함은 검양온 나무로 만들었고 그 안에는 쌀 55말이 들어있어요. 당신이 만약 내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의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장사치가 그녀가 말해준 대로 대답하였더니 촌 노인은 지혜로운 사위를 얻었노라고 기뻐하고는 나를 택하여 혼례를 치러주었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사위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암소를 파는지라 촌 노인이 사위를 청하여 상을 보게 하니 사위가 말하였다. 검양온 나무로 만든 함입니다. 55말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장인이 말하였다. 망령되네. 설을 가리켜 나무라고 하다니. 아내가 몰래 지아비를 책망하였다. 입술을 들추고서 이빨이 적다고 말하고 꼬리를 쳐들고 새끼를 많이 낳겠노라고 어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날 장모가 병이 들자 사위를 청하여 증세를 보아달라고 하니 사위가 침상 아래로 나아가 입술을 들추고는 이빨이 적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또 이불을 젖히고 뒤를 보고는 새끼는 많이 낳겠군요. 라고 말하였다. 이에 장인과 장모는 모두 노하여 말하였다. 소를 나무로 보더니 이제는 사람을 소로 보다니. 정말 미친놈이로군.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모두 껄껄 웃었다. 야사씨가 말한다. 노인이 사위를 고르는 일에 열중하였으나 함을 알아맞히는 것으로 선택하였으니 이는 올바른 도리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서인은 아내의 가르침을 고수하여 변통할 줄 몰랐으니 이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천치이다. 딸은 오직 나이 먹는 것만을 애석해하고 좋은 남자를 택하여 배필로 삼는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
세 사람이 그릇된 것은 한 가지이니 후세 사람들이 경계로 삼을 만하도다. 이제 몇 마리의 쥐가 남았는가? 옛날에 집이 대단히 부유한 장평고담 듣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이 하나 있었고 반드시 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혼인시키고자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풍문을 듣고 시험에 응하였으나 주인홍은 이야기가 길지 않다고 하여 모두 거절하였는데 어떤 교활한 한 사내가 노인을 속이리라 작정하고 그의 집에 찾아가 말하였다. 제가 고담을 조금 배웠는데 이야기가 끝도 없이 길게 이어집니다. 어르신께서는 들어보시려는지요? 주인홍이 말했다. 내 본래 장편고담으로 사위를 구했으니 자네가 정말 잘할 수 있다면야 내 어찌 시건하겠는가? 이야기해보게. 객이 말하였다. 여러 날 계속되어도 염증 내지 않으시려는지요? 길면 길수록 좋지. 오히려 자네 이야기가 길지 않을까 걱정이네. 객은 제삼 굳게 다짐을 시키더니 이내 자리를 펴고 말하였다. 옛날에 긴냉렬에 오랑캐 기병이 대거 이르니 백만의 정례병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지요. 이에 조정에서는 그 오랑캐를 능히 막을 수 있는 자를 구하였는데 모씨 성을 가진 한 대신이 오늘의 계책으로는 자실 성을 가진 자로 병사를 삼는 것이 제일입니다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조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 고 물으니 대신은 대답했습니다. 자는 쥐의 성입니다. 옛날 황제가 치우를 정복함에 많은 쥐들이 적의 활시위를 끊어 탕록에서의 승전보를 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들이 큰 공을 세운 것을 가상히 여겨 상갑에 오르도록 명하였습니다. 고려가 홍건적을 정벌할 때에도 기성의 쥐들 또한 적진의 활시위를 끊었으므로 적을 섬멸하여 승리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당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사당을 이름하여 상갑사라 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자씨 성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쥐 하나를 선택하도록 명하여 대장으로 삼고 격서를 팔도의 모든 굴에 있는 쥐들에게 돌려 정해진 날짜에 모두 모이도록 하였더니 그날이 되자 많은 쥐들이 모두 모였지요. 대장 쥐가 연단에 올라가 명령을 내렸답니다. 너희들은 각자 차례대로 들어와 점호하여라. 단상에서 물고 라고 호명하는 소리를 듣거든 뒤에 있는 자는 앞에 있는 자의 꼬리를 물고서 나오너라. 물고는 방언으로 머금을 함의 뜻입니다. 그러자 쥐들은 일제히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장군 쥐는 물고를 외치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그 객이 물고 소리를 그치지 않고 하여 온 밤낮을 오직 물고 소리만 하기를 6일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는지라 주인홍이 가만히 실증이 나서 물었다. 이제 몇 마리의 쥐가 남았는가? 오늘까지 한 것은 겨우 몇 군의 쥐에 불과할 뿐인데요. 한도를 다하는 것도 아직 요원한데 하물며 팔도의 허다한 쥐야. 길다 하더니 이처럼 긴 것을 말했는가? 자네의 이야기가 비록 길지만 다른 이야기라곤 없으니 더는 못 듣겠네. 끝에 가면 진짜로 아주 기이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쥐들이 다 모이지 않았으니 조금 더 물고를 해야겠는데쇼. 주인홍은 이미 장편 고담을 이야기하도록 허락했던 바라 멈추게 할 수 없었으며 또 약속을 저버리기도 어려웠던지라 마침내는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아주었다. 때때로 그 사위에게 고담을 들려달라 청하면 그때마다 물고로 이야기를 채웠고 주인홍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이야기하였어도 물고 라는 말을 다 할 수는 없었다. 이로 인하여 위 장인과 사위를 일컬어 장담옹과 물고랑이라고 하였다. 야사씨는 말한다. 섭공이 용을 좋아하자 용을 그리는 자들이 이르렀고 조문이 검을 좋아하니 검객이 문을 가득 채웠으니 주인 되는 자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임기응변에 능한 변설가들은 반드시 주인이 좋아하는 바에 의하여 인도하리니 물고랑은 잘 분발하여 적중한 자라 이를 만하다. 그 또한 골계자의 부류이도다. 교대할 신관 사토가 이미 오셨다. 속히 봉인여라. 한 산골 여자가 서울의 저자에는 이른바 청동경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보름달처럼 둥글다는 말을 듣고 늘 한번 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 남편이 서울에 가게 되었는데 때는 보름이었다. 여자는 거울 이름을 잊고는 남편에게 말했다. 서울 저자에 저달 같은 물건이 있다 합니다. 서방님,
꼭 사가지고 오셔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이 서울에 도착하니 달은 이미 현 모양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보니 반달인지라 저자에서 그 반달과 닮은 것을 구하니 오직 여자의 머리빗만이 있을 뿐이었다. 사내는 아내가 사오라고 부탁한 것이 이것이리라 여기고 마침내 나무빗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달은 또 다시 둥근 보름달이었다. 남편이 빗을 꺼내 아내에게 주면서 말했다. 서울 저자에서 달과 닮은 것은 이것뿐이어서 2배 값을 치르고 사가지고 왔어. 아내는 남편이 사온 것이 자신이 구하는 것이 아닌 사실에 화가 나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남편을 핀잔하였다. 당신 보기에는 이 물건과 저 달이 비슷한가요? 남편이 말하였다. 서울 하늘에 뜬 달은 이 물건과 꼭 닮았었는데 고향 하늘의 달과는 닮지 않다니 참 괴상하군. 다시 사오려고 보름달을 쫓아 서울에 이르러 밝은 달을 올려다본 즉 거울처럼 둥글었다. 그래서 거울을 샀지만 그것이 얼굴을 비춰보는 물건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거울을 꺼내 아내에게 보였다. 아내가 거울을 비춰보니 남편 곁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평생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비춘 모습이 남편 곁에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남편이 새 사람을 얻어온 것이라고만 여겨 크게 화를 내며 투정을 부렸다. 이를 해괴하게 여긴 남편이 말했다. 나도 좀 보아야겠네. 거울을 들여다보니 아내 옆에도 어떤 사내가 앉아 있었다. 남편 또한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본 적이 없었던지라 자신을 비춘 모습이 아내 곁에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였다고 여겼다. 남편 또한 크게 노한 나머지 서로 다투다가 부부는 거울을 가지고 관하로 들어가 서로 호소하였다. 남편이 새 아내를 얻었사옵니다. 아내가 다른 남편을 얻었사옵니다. 수령이 말하였다. 그 거울을 올리도록 해라. 마침내 거울을 올려 책상 위에서 열어보았다. 수령 또한 거울을 본 적이 없었던지라 자신의 면모를 알지 못하였는데 자신과 똑같은 위의와 관복을 갖춘 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수령은 신관사또께서 온 줄로만 여기고 급히 배동을 불러 말하였다. 교대할 신관 사또가 이미 오셨다. 속히 봉인하라. 마침내 관아를 파하였다. 야사씨가 말한다. 옛날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림자가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급히 달려 그림자를 피하였는데 음지에 이르러서야 그림자가 사라졌다. 위 부부는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모르고 관아에까지 가서 송사하였고 사또 또한 자신의 모습을 자신과 교체할 신관 사또라고 여겨 송사를 판결 내릴 겨를이 없었다. 그늘에 있으면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자와 더불어 삼절치라 이를 말하도다. 아버님, 콩죽 드시겠어요? 산골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있었다. 콩을 삶아 죽을 만들었는데 죽이 다 된 후 며느리가 물을 길러 우물에 갔다. 시아버지는 그 뜸을 타 콩죽 한 바가지를 몰래 취하여 뒷 처마 구석진 곳에 가서 들이마시는데 뜨거워 쉬 삼킬 수가 없었다. 채 반절도 마시지 못하였는데 며느리가 물을 길어 돌아왔다. 며느리 또한 시아버지가 없는 것을 보고 죽 한 바가지를 몰래 취해 몸을 숨기고 먹고자 하여 뒷처마로 가니 시아버지가 이미 먼저 와 있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들킨 것이 부끄러운 나머지 표주박을 들어 시아버지에게 권하며 말했다. 아버님, 콩죽 드시겠어요? 시아버지 또한 그곳에 온 며느리를 보자 몹시 부끄러웠다. 황급히 모자를 벗어서 남은 죽을 그곳에 부어 도로 쓰니 죽이 땀처럼 흐르고 있던 차에 며느리가 죽을 권하는지라 대답하였다. 콩죽을 먹지 않아도 콩죽 같은 땀이 머리와 얼굴에 온통 흘러 견딜 수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어.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각자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상대를 허물할 겨를이 없었다. 야사씨는 말한다. 며느리가 죽을 시아버지에게 권하자 시아버지는 몰래 훔쳐 먹고 있던 죽을 모자에 담아 훔친 흔적을 감추고자 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각을 저절로 드러내고 말았으니 진실로 가소롭도다. 세상에서 문과 수비하는 전흉에 이 같은 부류가 많도다.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문과 수비는 허물을 어름어름 숨기고 나쁜 짓을 함을 일컫습니다. 어제 제가 먹은 떡의 수는 5덩어리가 맞습니다. 한 시골 노인이 어리석은 사위를 얻었는데 하루는 딸에게 떡을 만들어 먹자고 시키니 딸은 떡 5덩이를 아버지에게 드리고 7덩이를 남편 앞에 놓았다. 남편이 말하였다. 떡이 참 맛있네. 장인어른, 제 떡하고 어느 것이 많은지 비교해도 되겠습니까?
이나와 떡을 들어가며 술을 세더니 말했다. 장인어른의 떡은 5덩어리, 내 떡은 7덩어리가 확실하네. 딸은 마음속으로 무척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딸은 몰래 그 남편을 책망하였다. 서방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떡을 더 주었지만 서방님은 왜 떡에 숫자를 견주어 가지고 저의 허물을 들통내십니까? 당신 말이 정말 옳구려. 내 오늘 당신을 위해 해명해 주리다. 날이 새기도 전 어둑한 새벽에 남편은 곧 바로 장인의 침소로 가 벼랑간 말하였다. 어제 제가 먹은 떡의 수는 5덩어리가 맞습니다요. 야사씨가 말한다. 무엉의 후비는 이미 시집을 갔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줄지 않았으므로 쥐남시에서 그녀의 덕을 칭송하였다. 그런데 이 딸은 남편을 후대하는 것만 알 뿐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박대하였으니 뒤로 얻으다. 또 남편은 도리어 아내의 허물을 가려서 은폐시키고자 했으니 진실로 그 아내의 그 남편이로다. 사랑했던 기녀 이름을 어째 먹에만 새겨오셨소? 우리 동방에서 먹의 산지가 한둘이 아니지만 해주의 수양 매월이 최고이다. 근자의 한 재상이 해백으로 있다가 경질되어 돌아오니 그의 조카 중 먹을 좀 얻었으면 하는 자가 있었다. 해백은 조선조 때 황해도 관찰사를 달리 이루는 말입니다. 재상은 없다고 거절하니 조카는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 훗날 그는 숙부가 나가기를 기다려 숙모에게 아뢰었다. 숙부님께서 방백으로 계셨을 때 2기녀와 가까이 지내며 미혹되었는데 한 명은 수양이라 하고 다른 한 명은 매월이라고 합니다. 숙부께서는 경질되어 돌아오실 때 잊지 못할 정 때문에 기녀의 이름을 먹에 새기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숙모님, 믿어지지 않으시지요?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그 먹을 살펴보세요. 부인이 즉시 함을 열어보니 함 가득한 것이 모두 수양과 매월이었다. 부인은 노기가 발발하여 함을 들어 던지니 먹들이 땅에 흩어져 떨어졌고 조카는 그 먹들을 솜에 가득히 담아가지고 돌아갔다. 저녁이 되어 밖에서 돌아온 재상은 먹을 넣었던 함이 땅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 물으니 부인이 꾸짖었다. 사랑했던 기녀 이름을 어째 손바닥에는 새겨오지 않고 먹에만 새겨오셨어? 재상은 부인이 조카에게 속은 것을 알아채고 부인에게 말했다. 해부의 진산 이름이 수양인데 그 산의 매월로 먹 이름을 삼은 것은 오래 전부터요. 부인은 그래도 믿지 못하고 쉬지 않고 질책하는지라 재상이 그 고통스러움을 견딜 수 없었고 이 이야기는 한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야사씨는 말한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만약 주공같이 뛰어난 재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범인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해백은 먹 몇 개 나눠주는 것에 인색하다가 끝내는 상 자체로 몽땅 잃어버렸으니 이는 지나치게 인색했기 때문이었다. 항우는 남과 더불어 천하를 공유하지 않았으니 도장을 깎았어도 닳도록 아까워하며 쥐지 않다가 마침내는 망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인색했기 때문에 잃었던 것이었다. 오늘 고금소총은 계짐이 더러워지면 방망이를 풀어 몸소 두들겨 빱니다였습니다.